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모두 핵심 승부처인 플로리다에서 유세를 진행하며 정면 대결을 펼쳤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 기관이 4년 전인 2016년 대선 때 클린턴 후보의 당선을 예측했다가 틀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세 가지 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코로나19 대응 경기 부양책 협상에서 서로 보여주기식 공방만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어제 하루 사이 9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또다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12월 말께는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6만 7,591명 늘어난 928만 358명, 사망자는 666명이 늘어 23만 4,843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1,978명이 늘어 54만 1,693명, 사망자는 9명이 늘어 3만 3,652명, 뉴저지 확진자는 1,406명이 늘어나 24만 781명, 사망자는 5명이 늘어 16,469명입니다. 한편 커네디컷의 확진자는 761명이 늘어 7만 1,207명, 사망자는 7명이 늘어 4,6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모두 핵심 승부처인 플로리다에서 유세를 진행하며 정면 대결을 펼쳤습니다. 플로리다는 올해 대선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여겨지고 있고 두 대선 후보가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격전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승리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넘어야 할 관문이고 바이든 후보에게도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후 1시 45분께 플로리다 템파에서 선거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 역시 플로리다 남부 브로드워드 카운티에서 드라이브인 유세를 펼친 뒤 오후 6시께 템파에서 유세를 진행하며 정면 대결을 펼쳤습니다. 템파는 플로리다 중에서도 경합 지역으로 꼽히는 곳인데 바이든 후보가 먼저 유세 일정을 잡은 뒤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 같은 날 5시간 차이로 유세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소개로 레이먼드 제임스 스타디움 연단에 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무부가 발표한 3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지난 분기보다 연율 33.1%가 증가했다며 기록적인 경제 성장률이라고 자랑하고 우리는 다시 봉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바이든 후보의 승리는 중국의 승리라는 논리를 재차 내세웠고 바이든 후보와 차남 헌터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연루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자신이 플로리다 주민인 점도 어필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코로나19 대응과 분열적인 정략에 대해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는 슈퍼 전파 행사를 개최해 바이러스를 전파했고 코로나19에 더해 분열과 불화를 퍼뜨리고 있다면서 우리는 우리를 하나로 모을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통합 대통령을 자임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또 플로리다 남부 쿠바와 베네수엘라 등 라틴계 표심도 호소했습니다. 대선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핵심 경합주 3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오차 범위 내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3%포인트 우위를 점하고 있고 펜실베니아에서는 5%,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1%포인트 안팎의 초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힐 해리스가 29일 공개한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지지율 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오차 범위 내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50%의 지지를 받아 트럼프 대통령 47%보다 3%포인트 우위를 점했습니다. 부동층은 3%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퀴니피엑 조사에서도 바이든 후보 45%대 트럼프 대통령 42%로 3%포인트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이달 후반 실시된 조사들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대체로 2%포인트에서 6%포인트 앞섰지만 보수 성향 라스무센 조사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4%포인트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는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51%로 트럼프 대통령 46%보다 5%포인트 높았습니다. 부동층은 3%로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의 여론조사 평균에선 바이든 후보가 4.3%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1%포인트 안팎의 초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 49%, 트럼프 대통령 48%, 부동층은 3%로 조사됐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지역 내 인종별 지지 성향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백인 유권자의 60%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했고 바이든 후보는 38%에 그쳤습니다. 반대로 흑인 유권자는 91%가 바이든 후보를 지지했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흑인은 단 6%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기관들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기관이 4년 전인 2016년 대선 때 클린턴 후보의 당선을 예측했다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세 가지 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미 대부분의 여론조사 기관들은 4년 전 2016년 대선 때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당선을 예측했다가 최악의 여론조사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뒤지고 있지만 이를 가짜뉴스라고 비난하며 자신의 승리를 주장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로이터 통신은 어제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우선 조사기관들이 여론조사 표본을 수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고졸 이하 백인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퓨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대학 학위가 없는 백인은 44%였는데 당시 조사기관이 표본을 구성할 때 이들 비중을 낮게 잡은 것이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 간의 괴리를 만든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또 올해 대선 여론조사에서는 부동층이 감소했다는 점도 차이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2016년 대선 때는 트럼프 대통령과 힐러리 후보 모두 대중적 인기도가 낮아 많은 유권자가 선택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동층 비율이 20% 수준에 달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 지지로 돌아선 부동층이 늘면서 클린턴 후보의 우위가 선거 직전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로이터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부동층이 7%에 못 미쳐 4년 전의 절반 수준도 안 됩니다. 또 로이터는 조사기관들이 4년 전보다 주별 여론조사에 더 큰 초점을 맞춘 부분을 신뢰도를 높인 세 번째 이유로 꼽았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경기 부양책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이 가운데 공화당과 민주당은 경기 부양책 협상에서 서로 보여주기식 공방만 펼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9일 더힐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트위터를 통해 아침에 일어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자신에게 보낸 서한을 언론을 통해 읽었다며 정치적인 행보라고 비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펠로시 의장이 진정한 협상 의지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오전 펠로시 의장은 홈페이지에 올린 서한을 통해 중요한 여러 항목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주 및 지방정부, 안전한 학교, 자녀 양육과 일하는 가정을 위한 세액공제, 실업수당 등 지원에 동의하는지 답을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무누신 장관은 펠로시 의장의 서한이 현재의 협상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검사 지원 제안을 받아들였고 접촉자 추적에 대해서도 의견을 줬는데도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을 보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항공사 노동자 지원과 중소기업 급여 보호 프로그램의 추가 지원, 미집행한 직접 현금 지원 이행 등을 하원 단독 법안으로 상정하는 것은 거부하고 있다며 펠로시 의장의 뭐 아니면 도식의 접근법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맞대응했습니다. 미국에서 어제는 하루 사이 9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또다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3월 이후 최다 규모입니다. 하루 사망자만 해도 900명에서 1000명을 맴돌고 있습니다.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29일 하루 동안 미국에서는 9만 1,530명이 새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3월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일리노이와 오하이오, 아이오와 등 12개 주가 기존 기록을 넘어섰고 22개 주는 이날 기준 7일 평균 신규 확진자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미국의 누적 확진자 수는 오늘 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8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또다시 100만 명이 증가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5일밖에 안 됩니다.
미국의 누적 사망자는 22만 8천 명을 돌파했고 이달 초부터는 미 전역에서 하루 사망자가 900명에서 1,000명 사이를 맴돌고 있습니다. 사우스다코타와 와이오밍은 이날 하루 평균 사망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아이다호, 오클라호마, 위스콘신은 일주일 평균 사망자 수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에서 매 초마다 한 명꼴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며 42개 주에서 신규 발병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주에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모두 1,000명을 훌쩍 넘긴 상태입니다. 뉴욕시 당국과 뉴저지 주당국이 코로나19 대응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9일 브리핑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감염률이 1.92%로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만약 감염률이 낮아지지 않고 2%를 넘게 되면 식당과 주점 등을 상대로 현재 허용하고 있는 실내 영업을 전격적으로 중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소 영업 중단과 재개는 행정명령을 발표 시행하는 뉴욕주 정부의 소관이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전면 폐쇄하는 조치를 재개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한 겁니다. 또 드블라지오 시장은 브루클린과 퀸즈의 일부 감염률이 높은 레드존 주민들의 방역과 위생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 코로나19가 심각한 통행 제한주로의 여객기를 이용한 여행과 이번 주말 할로윈데이 전후로 대중 접촉 등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뉴저지주 역시 지난 28일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한인들이 많이 사는 북부 뉴저지를 중심으로 1,010명을 기록하자 11월 5일부터 사업체 관련 행정명령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지난 7월 초 이후 처음으로 다시 입원 환자 수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12월 말께는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모더나와 화이자가 백신 개발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12월 말이나 늦어도 1월 초에는 첫 번째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29일 CNBC와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12월 말께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백신이 보급되더라도 전 세계가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며 2021년 말 전에는 정상화가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온라인 라이브 방송은 프랜시스 콜린스 국립보건원 원장이 시민들의 질문을 받아 파우치 소장에게 전달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백신 개발 부분에서 선두를 달리는 제약사 모더나와 화이자의 예측에 따르면 미국에는 12월 말께 우리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백신 개발의 최종 단계인 3차 임상시험에 대한 중간조사가 앞으로 수주일 안에 이뤄지길 바라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의 첫 번째 백신 접종은 12월 말 늦어도 1월 초로 예상된다며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먼저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백신이 나오더라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면역력을 갖춘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면서 적어도 2021년 말까지는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취업 이민 영주권 문호가 전면 오픈됐습니다. 하지만 답보 상태를 이어오던 가족 이민은 또 동결됐습니다. 국무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 11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연방의회가 2020-2021 회계연도 정부 임시 예산안을 승인하면서 지난달 중단됐던 한시적 프로그램인 취업 4순위의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5순위의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에 대한 비자 발급이 재개됐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글로벌 기업 간부와 세계적인 특기자, 2순위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4순위 종교이민과 5순위 투자이민은 지난 5월 중 문호부터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순위 학사학위 숙련, 학위 불문 비숙련은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 모두 지난 10월 중 문호에 이어 오픈됐습니다. 반면 가족이민은 지난달에 이어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하며 전면 동결됐습니다. 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에 해당하는 가족이민 1순위는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2014년 9월 15일,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2015년 7월 22일에 머물렀고
가족이민 이A순이 영주권자 직계가족은 유일하게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오픈 상태로 유지됐지만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2020년 8월 1일로 동결됐습니다. 이외에도 이 B순이 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와 3순이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4순이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 모두 동결된 상태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새벽 2시를 기해서 일광절약시간제 서머타임이 해제됩니다. 토요일 주무시기 전에는 시계바늘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1시간 뒤로 돌리셔야 합니다. 한국과의 시차는 동부 기준 13시간에서 14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서머타임이 11월 1일 이번 주 일요일 새벽 2시를 기해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의 시차는 동부 기준 13시간에서 14시간으로, 서부는 16시간에서 17시간으로 각각 늘어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뉴욕 및 인천공항 출발 도착 시간도 바뀌게 됩니다. 대한항공의 081편은 인천공항 출발 시간은 종전과 같은 오전 10시지만 JFK 도착 시간은 오전 11시에서 10시로 1시간 앞당겨집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082편의 경우 출발 시간이 오후 1시에서 정오로 1시간 빨라집니다. 아시아나항공 222편은 한국 출발 시간이 오전 9시 50분에서 10시 50분으로 1시간 늦춰지고 귀국편인 221편의 경우도 JFK 출발 시간은 종전과 같은 오후 1시가 유지됩니다. 내년도 서머타임은 3월 14일에 시작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경찰국이 11월 3일 대선 이후 시위와 소요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소속 경찰관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대선을 전후해 LA시에서 폭력이나 소요 사태를 꾸미려는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LAPD 경관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통제하는 등의 훈련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선거 당일 현장 투표소 인근에도 경관들이 배치될 예정이며 폭력 사태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버리힐스 경찰국도 80명의 무장 경비원을 추가로 고용하고 산타파울라 경찰국 특수기동대 팀과 협력해 오는 31일부터 다음 주까지 경관들을 12시간 교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베버리힐스 로데오 드라이브는 선거 당일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금지되며 당국은 업소 유리창에 가림막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비즈니스들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설치 작업을 마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주민 수십만 명이 이미 코로나19 항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3,000명을 대상으로 한 항체 검사에서 11.5%가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오렌지 카운티의 실제 감염자 수보다 7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과 UC 얼바인 대학은 오렌지 카운티 주민 3,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항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5%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실제 확인된 오렌지 카운티 코로나19 감염자 수보다 7배나 더 많은 수치입니다. 연구진들은 이번 조사를 300만여 명의 성인이 거주하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 인구에 대입할 경우 50만여 명의 성인 주민이 무증상으로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됐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일반적으로 전체 인구의 70%가 감염돼야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다며 이에 도달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어제 233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확진자 수는 59,213명으로 늘어났고 사망자는 13명 추가돼 1,4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 외교부가 온라인 민원 웹사이트인 영사민원24에서도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재외공간 방문 예약 온라인 접수에 이어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 서비스까지 확대한 겁니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이 여권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여권 수령 때만 가까운 재외공간을 방문하면 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희망자는 본인 공인인증서로 영사민원24에 접속해 여권 사진 파일 등록 및 개인정보 작성을 하면 되고 여권을 찾을 때에는 거주국 체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질병 사고를 당한 서류 미비 한인가정 돕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20일 희망재단이
수술로 인해 치료비는 물론 생계가 막막한 서류미비 한인 3가정을 선정해 각각 $1,200씩 총 $3,600를 지급했습니다. 재단 변종덕 이사장은 지원금과 함께 마스크 50장씩을 전달했다며 해당 가족 구성원들을 직접 만나 위로한 후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또는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서류미비 가정은 재단 이메일 21hopefoundation@gmail.com으로 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 노스베일에 거주하는 20대 한인 남성 김모 씨가 자신의 승용차로 2명의 남녀 탑승자가 타고 있던 SUV 차량을 들이받아 본인과 피해자들 모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버겐카운티 검찰은 28일 김모 씨가 27일 오후에 놀우드 리빙스턴 스트릿에서 고의로 SUV 차량과 고속으로 충돌해 46세 남녀 탑승자 2명에게 큰 부상을 입히고 본인도 등과 다리를 크게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김모 씨에게는 2건의 가중폭력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JFK 국제공항에서 명품 가방과 보석 등 $600만 상당의 귀중품을 트레일러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빼돌린 전 공항 직원 등 6명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멜린다 캐츠 퀸즈 검사장은 29일 전직 공항 트럭 운전사 2명을 포함해 6명이 공모해 JFK 공항으로 들어오는 명품 가방이나 보석 등을 훔치고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캐츠 검사장은 이들 일당 중 주범인 전직 공항 트럭 운전사가 내부 지식을 이용해 공문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이번 범죄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6도, 섭씨 8도, 밤 최저 기온은 41도, 섭씨 5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는 가끔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월요일은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